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새 시즌을 준비하는 각 팀들의 선수단 구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2주 연속으로 잇따른 선수 계약 소식을 발표했고, 안양 한라는 NHL 출신 빌 토마스를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영입했습니다. 2018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에서는 경기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가 나란히 4연승을 달리면서 대회 마지막 날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2차 리그 우승팀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5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52회 출발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김찬 PD가 오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장애인 단체의 시위와 맞닥뜨리면서 지금 교통이 마비가 되는 바람에 급히 환승을 하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일요일이 박김찬 PD의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생일날 뭐 했는지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이따가 오면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현숙 기자님과 제가 둘이서 시작을 하고 이따가 뭐 같이 고교리그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니까 박김찬 PD님을 좀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6월 14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 미국 정상회담도 있었고 어제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6월 14일 오늘은 축구 월드컵이 개막하고 그러네요. 국내외적으로 뭐 큰 이슈들이 있는 주인데 아이스하키계에서는 지난 한 주간 뭐 생각나는 이슈 있으세요? 딱히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이제 NHL 같은 경우는 바이아웃 선수들의 또 이제 계약이 있으면 바이아웃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프 시즌에 그냥 바로 뭔가 시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6월 셋째 주가 될 것 같네요. 네, 워싱턴 캐피털스의 우승 후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잔잔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 생각나네요. 이번 주에 지난 한 주의 뉴스 중에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PK 수벤이 스키 여제 그렇죠. 린지 본과 연애를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나와서 깜짝 놀랐던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국내에도 그게 기사가 떠서 저도 이게 이 정도로 보도가 되는구나. 이게 린지 본의 힘인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PK 수반이 린지 본을 만난다 이게 아니라 린지 본이 PK 수반을 만난다 이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뭐 둘 다 각 분야에서 굉장히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조명을 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자, 152회 뭐 늘 그랬듯이 여러분의 댓글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팟빵 댓글입니다. SY더맨님, 오비가 드디어 스탠리컵을 지켜드는군요 하셨고요. 안양 한라가 빌 토마스 선수를 영입했던데 이 선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빌 토마스 선수 어떤 선수인지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코너에서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151회에 5,000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네요. SY더맨님 감사합니다. 또 플라이카미님 역시 댓글 주셨습니다. 아니 대명은 무슨 하루에 한 번씩 영입 소식 내기로 한 걸까요? 이번에 영입한 수비수 시몬 데니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니 캐나다, 일본 이중 국적이고 나이가 괜찮아서 일본 구단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말이죠. 요즘 대명의 영입 소식을 보니 재작년 K리그 모 구단의 7시 피셜이 떠올려지네요. 요 K리그 7시 피셜이라면 아마 강원FC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대명의 스토브리그 행보가 비시즌의 아시아리그를 기다리는 하나의 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범고래들이 인천에 아이스하키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선악 링크장에 많은 팬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안양 한라 팬이신데 대명의 행보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 같고요. 또 격려를 해주셨네요. 이 대명의 선수들에 관한 내용도 아시아리그 때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램쿨 하스님 댓글 있습니다. 스탠리컵 파이널도 끝나고 이젠 슬슬 선수 영입에 대한 썰들이 나올 시점이 되어가네요. 어디선가 캐넉스의 에릭 칼슨 영입설을 보았는데 신빙성 있는 썰인지 궁금합니다. 캐넉스 팬으로서 살짝 설레기도 하네요. 오랜 세딘 형제 은퇴도 했으니 선수 보강 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어요. 에릭 칼슨 오타와 선수잖아요. 네. 이런 썰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뭐 캐넉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팀이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또 보도에 따르면은 마이크 호프만 선수의 오타와 세네터스 선수의 여자친구가 이제 에리크 카르손 선수와 그 이제 부인이죠.
그 두 선수에게 두 선수가 아니죠. 두 분에게 네. 예전에 이제 그 댓글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에리크 카르손 선수의 아들이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악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호프만 선수의 여자친구가 그 일에 대해서 악담을 했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돌아서 네. 이제 에릭 카르손 측에서 그 호프만 선수의 여자친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한 상황이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상 팀 분위기가 아주 개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뭐랄까 가능성이 완전히 많이 커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카르손 선수가 $650만 캡이 내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을 끝으로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사실 팀 입장으로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팀 분위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뭐 호프먼 측에서는 이제 당연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점점 이제 카르손 선수가 팀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드 이야기 있었고 심지어 지난번 데드라인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이 거의 확정이 될 뻔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오타와 측에서 이제 베이거스의 좀 굉장히 좋은 유망주 선수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절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제 워싱턴 캐피털스의 뉴트럴 존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고 패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움직임을 아마 오프시즌에 보낼 가능성이 크고 어쩌면 지금 또 이러한 또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사건이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또 그 선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했을 때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이번에도 한 번 더 뭐 영입해볼 좀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카르손 선수가 워낙 또 공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선수가 또 잘 없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선수가 잘 없기 때문에 모든 팀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원하는 영입을 좀 원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오프 시즌이 아니라도 데드라인쯤에는 무조건 팀을 옮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 네. 이번 오프 시즌이 되게 되면 사실상 다가올 드래프트가 포함이 이제 드래프트 이전에 트레이드가 결정이 되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많이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타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망주라든지 픽이라든지 많이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드라인이 되면 또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이 안 되면 자유계약으로 이제 내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 시즌 중으로 이제 다가올 시즌이죠. 중으로 뭐 어디론가는 유니폼을 갈아입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에릭 칼슨, 마이크 호프만 선수와의 그 지금의 사건,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오타와가 두 선수를 다음 시즌에 함께 안고 갈 수 있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떠날 것인지, 둘 다 떠날 것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프 시즌에 베이거스의 영입 선수 타겟 중에 하나가 에릭 칼슨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한번 노렸던 선수고 그런데 가치가 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그렇다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밴쿠버 커넉스에 만약에 에릭 칼슨이 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느 팀을 가더라도 에릭 칼슨 선수가 굉장히 뭐 도움이 안 될 팀은 사실상 지금 NHL에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커넉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가게 되면 뭐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커넉스에는 지금 또 올라올 스웨덴 선수들도 많거든요. 예. 뭐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팀의 여러 조나탄 달렌 선수도 있죠. 옛날에 오타와에서 2라운드로 이제 2라운드 지명권에 알렉스 비로 선수와 트레이드된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카르손 선수의 영입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근데 카르손 선수는 어느 팀을 가도 뭐 당연히 1번 페어 수비수로 활동을 할 선수이기 때문에 네. 모든 팀에 다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그 악성 댓글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런지 그다음에 선수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네이버 댓글이 있습니다. 덩크지조님 너무 간만에 왔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올 시즌 오일러스의 부진과 새로이 이직한 회사 적응으로 경기도 못 챙겨보고 해서 뜸했는데 스탠리컵 파이널은 다 챙겨봤네요 하셨어요. 오베치킨의 우승컵 들어올리는 얼굴이 너무 기뻐 보였고 워싱턴의 포책 전술을 베가스가 역이용하지 못한 게 패배의 요인이었네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재치가 올라왔으면 더욱 재밌는 파이널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라면서 댓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뉴트럴 존 트랩 이제 워싱턴
이제 굉장히 좋은 중립 지역 전술을 선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네 팀이 모두 다 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올해 지지난 방송쯤에는 그냥 딱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위니펙이 워싱턴의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설명을 드렸긴 했습니다만은 또 실제로 붙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또 몰랐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베이거스는 이번에 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소개해야 될 댓글은 모두 다 소개가 됐고요. 소개하는 과정에서 도착했습니다. 박힘찬 PD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뭐 오늘 일들이 많네요. 지하철도 막 뭐 시위 때문에 막 늦고 예, 택시 탔는데 예, 점심시간 되라 차들이 밀리죠. 예, 엄청 나오고 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152회 스며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일단 지난 일요일 생일이었잖아요. 아, 예, 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예. 뭐 하셨어요 올해 생일에? 푹 잤고요. 그날 뭐 주말이다 보니까 경기도 없었고 해서 예, 간만에 푹 쉴 수 있었고 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예, 그 폴피핀과 실버버그님께서 페이스북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제가 이제 뭐 카메라 온도 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뭐 4년이 됐고 뭐 100회 특집도 했었고요. 청취자분들 오셔서 함께 함께 녹음했었잖아요. 하면서 생일 케이크도 받았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때 기억이 났었는데 또 때마침 폴피피간 실버버그님도 그때 그 기억을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예. 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저도 작년 생일이 생각나서 그날 딱 생일에 당일에 녹음했는데 100회 특집 청취자분들과 같이 네.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예,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는 거. 예, 그런 만 35.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아마 내년 생일이 한 200회 특집쯤 시기에 걸리지 않을까. 아, 그럴 것 예상이 같네요. 되네요. 네. 그때도 한번 또 청취자분들과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상상을 해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NHL 컨퍼런스 파이널, 스탠리컵 파이널 우승팀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제 파이널 다 끝났고 네.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 나눔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남았는데 네, 정리를 뭐 얼추 거의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쯤에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서 네. 어떤 선물을 드릴지 예,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다 다음 보니까. 회에 네. 이벤트 당첨자 그리고 상품에 대한 발표 네,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고교리그 때문에 좀 바빴다고요. 시간이 예, 다 뺏기다 보니까 네. 고교리그 끝나고 좀 시간 여유가 될 때 마무리를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발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양해 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팀에 관련된 예, 상품을 최대한 드리려고 예, 맞춘다고 댓글 합니다. 찾아보면서 이제 어느 분이 어느 팀 팬이시고 이런 거를 최대한 맞춰서 드리려고 하고요. 아니면 뭐 라이벌 팀 선수 카드가 갈 수도 있긴 한데 네, 최대한 맞춰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52회 댓글 또 안내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을 준비하는 각 팀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선수단 구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눈길을 끄는 국내 팀들의 선수 계약 발표가 잇따르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미언 킬러 웨일즈 이번 주에도 쉬지 않았어요. 발표 릴레이. 두 선수의 영입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시몬 데니. 이 선수는 일단 수비수고요. 1991년생 8월생입니다. 만 26살. 이 선수의 이력을 좀 보니까 일단 캐나다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캐나다, 일본 이중 국적 선수라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 쿼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예, 국적을 두 개 갖고 있는데 네. 예, 일본 국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일본인 선수로 일단 적용돼서 뛰게 되겠고요. 자, 이 선수가 경력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BCHL, USHL 경험을 했고 2011년부터 NCAA에서 5년을 뛰었어요. BCHL 기록은
두 시즌 111경기에서 42포인트. NCAA 4년 동안에 141경기 60포인트. 최근 2년간은 ECHL에서 뛰었는데 122경기에 92포인트. 가장 최근 팀은 AHL 하트포드 울프팩이라는 팀인데 이 팀이 뉴욕 레인저스 산하의 팀이라고 합니다. 7경기에서 4도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비수 영입이 됐다. 역시 대명 킬러 웨일즈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NCAA에서 5년인 거는 사실 이제 NCAA에서 한 시즌 부상을 굉장히 크게 당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었던 거고요. 뛴 건 4년이고 소속은 5년이었고요. 예, 목 쪽에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즌 쉴 수밖에 당연히 없었고요. 그 뒤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제 털리도 워라이에서 이제 ECHL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고 ECHL에서는 거의 뭐 최상급이나 상급 이제 공격적인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형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사실 성적이 이걸 뭐 대변해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에 대한 공격 능력은 뛰어난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물론 지난 시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수비수에서 골이 많이 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인 수비수를 많이 보강을 했는데 네. 그 대신 떠난 선수가 지금 라이언 콜드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조금 더 수비적인 수비수를 영입해도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국인 쿼터에 잡히지 않는다는 자체가 어쨌든 더 메리트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공격형 수비수에 사실상 외국인 선수지만 외국인 쿼터에 잡히지 않는 선수의 영입이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수비적인 수비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너무 공격적인 수비수만 최근에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대명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면면 자체를 보면은 8골을 먹어도 9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격은 갖춰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되는 영입들이 계속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약간 동감이 되는데 일단 대명에게 필요한 수비수는 공격형 수비수도 필요하고 그렇죠. 수비형 수비수도 필요한데 다만 공격형 수비수가 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았나. 물론 예.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예. 이제 콘스탄틴 감독 자체가 팀 성향이 굉장히 이제 압박을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지컬보다는 조금 더 압박을 강조하는 이런 스케이팅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에 어떻게 녹아드느냐는 경기를 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조금 그런 부분은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 수비적인 부분에 강화를 하지 않느냐는 사실 이번 뭐 공격수 영입 같은 경우에 테스위드나 스위프트 같은 선수들도 그렇게 뭐 백체킹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수비력이 좋은 공격수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더 겹쳤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기준에서 좀 아쉽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드니 선수가 그동안 커리어를 걸어온 걸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공격형 수비수이기 때문에 아시아리그에서 사실 성적을 남긴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대명이 영입을 하게 되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일본 팀들이 네 팀 모두 관심을 보였고 영입 그렇죠.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본 국적이 또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엔 또 일본 국가대표로서도 활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네 팀도 많이 탐을 냈던 선수였는데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직접 이 선수를 찾아가서 영입을 한 게 가장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직접 만나러 온 것이 마음을 사로잡았군요. 그렇죠. 뭐 위치상으로도 일본보다는 가까우니까 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네 팀이 상대적으로 뭐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천이 이제 서울이랑도 가깝고 네. 그래도 이제 일본 네 팀에 있는 그 도시보다 고장보다는 이제 더 도시니까 생활하는데 더 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적잖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영입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치우친 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골리를 누굴 뽑아 데려오느냐. 그렇죠. 골리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클 것 같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마 뭐 좀 팀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2월 전에 예, 러시아 선수들로서 뭐 보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네요. 계속 지금 영입되는 선수 목록들을 보면은 예, 그런 것도 좀 짐작이 갑니다. 네. 시몬 데니 선수, 데미안 킬러 웨일즈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스케이팅이 뛰어나고 파워플레이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비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경기력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 대명으로 영입이 됐는데 박민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좀 특이한 이력이 또 있어요. 1998년 2월생. 일단 뭐 나이가 만 20살. 177에 70kg 공격수고요. 중동고 졸업하고 고려대 진학을 해서 뛰고 있다가 2년만 뛰고 대학을 그만두고 지금 데미안 킬러 웨일즈에 들어간 거예요. 18세 이하, 20세 이하 국가대표를 지냈고요. 대명의 그 코멘트를 보면 스케이트 탈 때 파워와 밸런스는 물론 스피드까지 갖췄고 센터나 윙 모두 소화 가능한 젊은 공격수다. 이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야, 대학을 그만두고 데미안 킬러 웨일즈로 가는 어떤 결단을 내린 지금 박민규 선수인데요. 예, 뭐 이전에 뭐 김현주 선수도 있었고 중간에 이제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합류한 선수들은 많이 있었죠. 배병준 선수도 하이원 입단할 때 마찬 2학년이었었고요. 예.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할 만하다라고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보였어요. 고려대도 그만두고 연세대도 그만둘 수 있구나라는. 뭐 그런 그만큼 생각. 더 이제 그 워낙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실업팀으로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견들이 반반으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학에서 좀 더 성장을 하고 또 이제 뭔가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넘어가지,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예. 특히나 이제 고려대인데. 예. 그래서 아이스하키로 평생 먹고 살 거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예.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고려 대상이 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업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 예, 들으시는 분들도 예, 개인의 가치관에 좀 더 네. 기준을 마련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박민규 선수는 중동고 시절부터 굉장히 눈에 띄었죠. 예, 개인 기량이 출중하고 또 고등학교 고교리그 무대를 또 예, 호령하면서 개인 스탯도 많이 쌓았었고 고려대학교 진학 이후로도 특히 이제 작년 시즌에 대학 대회마다 이제 눈에 띄는 성적들을 보여줬었고 예, 특히 이제 뭐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뭐 유한철배 같은 경우에도 막 연세대와 승부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예. 예, 여러 가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예, 대명에서 이 선수를 한번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교 무대, 대학 무대를 주름 잡았던 공격수가 아시아리그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양알라의 전종훈 선수와 더불어서 나이로는 뭐 아시아리그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어린 선수에 지금 끼는데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좀 뭐 야구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입문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예.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아이스하키도 좀 너무 이제 지금 뭐 대학 워낙 이제 뭐 아이스하키라는 종목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선수 생활을 오래 못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좀 기회가 되고 실력이 된다라면은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입문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러게요. 바람도 성공 있습니다. 사례도 좀 생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전정훈 선수가 이제 안양알라 대학교를 가지 않고 안양알라로 입단했을 때 이 선수만큼은 꼭 성공을 해서 모범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목요일에 또 발표가 있었는데 공격수 맨 멀리, 브렛 파넴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맨 멀리 선수는 뭐 지난해에 득점 5위, 도움 2위, 포인트 2위. 스즈키 유타 선수의 득점왕에 뭐 가장 큰 공로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브렛 파넴 선수도 창단 멤버잖아요. 벌써 이제 이번에 재계약하니까 데미안 킬러 웨일즈에서 3시즌째 함께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대명에서 새 시즌째고 뭐 차이나 드래곤 시절까지 합하면 아시아리그에서 꽤 잔뼈가 그렇죠. 굵어졌죠 이제. 네. 이 두 선수의 재계약 당연한 선택일까요? 이제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멀리 선수의 재계약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저는 하고요. 워낙 뭐 작년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그리고 멀리 선수와 같이 뛰어서는 선수가 별로 나쁜 걸 보여준 기억이 전 별로 없기 때문에 멀리 선수의 재계약 자체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사실 조금 파넴 선수는 약간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좀 세컨더리 스코어링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 해였거든요.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좀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골을 기록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좀 대부분은 파워플레이에서 좀 멀리 선수의 어시스트를 원타임으로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물론 파린 선수가 작년 한 시즌 부진하고 올해 당장 또 지지난 시즌 첫 해처럼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은 대면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좋은 이제 결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파린 선수보다는 좀 더 수비형 수비수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네. 어쨌든 지금은 수비진 자체가 지금 좀 과포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나쁘지는 않지만 더 좋은 선택지가 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명이 이렇게 해서 거의 선수단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수비수는 10명이 지금 결정이 됐고요. 공격수는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봐서는 11명 정도 지금 나와 있고 골리는 이현승, 이창호 선수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명이 이번 발표에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가 적용되는 러시아 출신 선수 중에서 포워드와 골리 영입을 끝으로 선수단 구성을 끝낸 뒤 7월 중순부터 시즌 첫 공식 훈련에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주전 골리 러시아 출신으로 영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지금 공격수 숫자가 좀 부족해요. 추후에 한 2명에서 4명 정도 저는 러시아 출신 공격수가 오지 않을까. 12월 안으로 선수 등록 마감까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골리가 오느냐가 좀 키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안양 한라도 드디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을 발표했는데요. 이름은 빌 토마스. 이 선수는 미국 출신이고요. 포지션은 공격수. 187에 86kg입니다. 83년생 6월 20일생 만 34살인데 이제 며칠 뒤면 만 35이 되겠네요. 박김찬 PD님하고 열흘 차이. 빌 토마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또 올해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 커리어를 보면 NHL 출신이라는 게 일단 눈길을 끄는데 2005-2006 시즌에 피닉스 코요테스에서 NHL 데뷔를 해서 3시즌을 뛰었네요. 피츠버그 펭귄스, 플로리다 팬서스 거쳤고요. 2011-12 시즌까지 NHL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의 경력이 좀 더 눈길을 끌었는데 2011-12 시즌 이후에 AHL, KHL, EBL, SHL, 핀란드 리가, 독일 DL 다 거쳐서 이제 아시아리그까지 오게 됩니다. 최근 8년만 따져보면 7개 나라 8개 리그 안양 한라까지 9개 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에 한라와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굉장히 도전을 좋아하는 새로움을 좀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아닌가. 9번째 팀을 택했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 이 영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NHL 선수라고 크게 이제 이야기 제목을 달긴 했지만 사실 NHL급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상이나 이런 부분 선수들의 이제 전력 이탈이 있을 때 AHL에서 어쨌든 NHL을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가끔 올라오는 이런 수준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AHL 레벨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스코어링 능력을 좀 보였던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HL 388경기에 251포인트 있네요. 네, 그 정도면 사실 좋을 정도의 스코어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KHL 메드베스차크 자그레프에서도 이제 크로아티아 팀이었죠 옛날에. 이제 2시즌 동안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SHL의 모도에서도 1년에서 0.5포인트 정도 하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16, 17 시즌에서는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때 잘츠부르크가 제가 알기로는 EBL 2위를 했는데 결승전에서 진 팀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잘츠부르크에서도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EBL에서 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54경기에서 46포인트를 올렸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아시아리그에서 충분히 맹활약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이제 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골문으로 이제 세도하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제 생각보다 골 넣는 능력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플레이메이킹이 조금 더 장점인 선수긴 합니다만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를 윙으로 쓸지 센터로 쓸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윙으로 기용을 할 것 같고 일단은 1라인에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1라인이라면 누구랑 호흡을 맞추게 될까요? 네, 김기성 선수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첫 생각이고 두 선수 이렇게 되면은 뭐 김성호 선수의 패스를 이제 받아서 먹을 선수가 2명이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팀들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2라인 윙어가 되면은 이제 활약의 분산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2라인에서 뭐 조민호 선수와 손발을 맞출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의 커리어를 봤을 땐 DL에도 작년에 켈레르에서 14경기에서 7포인트나 올린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라인 포워드로는 손색이 없는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NHL 87경기에 28포인트, KHL 114경기에 67포인트, EBL 아까 말씀 주셨고요. 54경기 46포인트.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빌 토마스가 안양 한라에 왔습니다. 안양 한라는 이번 발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글귀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어요. 빌 토마스와 기존 귀화 선수 3인 맷 달튼, 에릭 리건, 알렉스 플란트 귀화 선수 3인 체제로 2018-19 시즌을 맞이한다. 이렇게 지금 코멘트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뉘앙스가 저는 그렇다면 시즌 개막 전까지 추가 외국인 선수는 없다는 얘기인가? 예. 아니 왜 굳이 빌 토마스와 귀화 선수 3인을 같이 묶어서 거론을 했을까? 예, 여쭤봤는데요. 예. 예, 한 명만 영입하고 끝이랍니다. 아 그렇다면 예. 스카반이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어. 그래서 뭐 일단은 한 명으로 루슬란 베레니코프 선수는 일단 러시아 출신인데. 그렇죠. 이제는 예. 뭐 카운트가 안 되겠죠. 예. 근데 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선수는 요걸로 끝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글쎄요. 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죠. 예, 티오 하나는 남아 있으니 네, 부족하면 예, 더 영입할 수 부족하면은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티오를 충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출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르티네 감독님이 체코 분이시다 보니까 조금 러시아 선수들은 좀 안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먼저 들기도 하네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조금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 출신 선수 영입도 없이 시즌을 시작하고 뭐 추후에 팀 상황에 따라서 예, 뭐 가능성은 약간 있다고도 볼 수 가능성은 있겠네요. 있겠지만 러시아 선수보다는 그 한 장에 티오를 쓰지 않을까. 예. 아 외국인 선수 지금 한 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한라 자체가 귀화 선수들이 사실상 외국인 선수들을 쓰는 정도의 기량을 다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양 한라 일단 새로운 외국인 선수 빌 토마스. 이 선수도 뭐 한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아시아리그에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뭐 지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나왔는데 IHF 이제 규정이 좀 변경된 점이 공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링크장 골크리스가 지금은 이제 반원 스타일로 파랗게 칠해져 있는데 요게 이제 NHL처럼 양 귀퉁이가 잘려나간 모양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8-19 시즌부터 일단 IIHF가 오는 7월 1일부로 적용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아시아리그도 IHF 규정을 따르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 이 말씀인데요. 골크리스가 바뀌는 게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골크리스가 줄어들면 이제 골리가 보호되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스크리너란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귀퉁이가 잘리는 거긴 하지만 귀퉁이에서 공격이 전개가 될 때는 이제 공격수가 발을 놓을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더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스크린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1차적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2차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골리가 보호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리들이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골크리스에서 약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선택지가 아주 많이 이루어질지는 또 의외 알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근데 아주 큰 폭은 아니고 이제 골크리스 이 부분은
북미 쪽이랑 지금 이제 똑같이 가는 거죠. 북미는 이제 조금 예전부터 이쪽 골크리스 지금 어떻게 보면 IIHF에서 채택한 이 크리스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북미 쪽 리그에서는 써왔기 때문에 뭐 북미 쪽 리그를 좀 많이 익숙해진 선수들이라면은 뭐 골리나 이런 선수들이라면 사실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좀 신체 체구가 작은 골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규정이 의외로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예상입니다. 크게 다가오는 불리한 쪽으로 크게 다가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대방의 스크린 플레이가 이제 사실 아시아 리그에도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큰 선수들이 사실상 팀별로 뭐 자국 선수가 됐든 외국인 선수가 됐든 한 명씩 다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스크린 플레이가 얼마나 이제 잘 막아낼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신장이 작은 골리들은 안 그래도 스크린 플레이가 지금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이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하는데 더 수월해진 이런 룰이 지금 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고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박임전 PD님은 현재 동호인 팀에서 골 크리스에 서 있는 입장에서 골 입장에서 좀 어떤 느낌일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골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이제 공격수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양기퉁이가 잘라나가면서 그 영역을 이제 공격수들이 채워 나가기 시작하면은 골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각지대 그리고 이제 각을 잡을 때 슈팅 각이 안 나오는 부분에 있을 때에도 그 전에는 이제 그 슈팅 각만 잡아내고 거기만 커버를 치면 되는데 그 커버리지가 좀 더 넓어지는 개념이 있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공격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골리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예. 특히 말씀 주시면서 공감됐던 부분이 피지컬적으로 좀 작은 골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는 그게 극심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군요. 이 규정 변경도 올 시즌 아시아 리그를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리그 뭐 뉴스는 계속 될 거고요. 저희도 뭐 들어오는 대로 모아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18 고교 아이스 하키 리그 2차 리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뭐 현재 진행 상황들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동에 계속 박김전 PD님이 지금 가서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6월 8일 경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경기고와 보성고의 경기 5대3 참 끈질기게 보성고가 따라 붙는 경기를 했었는데 3피리어드에 경기고가 3대3에서 2골 달아나면서 5대3 보성고를 따돌렸습니다. 경기고는 3연승, 보성고는 3연패가 됐네요. 뭐 이날도 경기고가 1차 리그 10대2 낙승에 비하면 스코어상으로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좀 경기고가 좀 팀이 합이 안 맞는 모습들이 뭐 1, 2피리어드에 좀 많이 나왔었고요. 3피리어드 가서 좀 정신을 차리는 모습, 뭐 뒷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보성고와의 경기도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보성고는 뭐 3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1차 리그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합이 좀 맞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스코어상으로도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좀 1차 리그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복고와 중동고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 접전이었어요. 이 경기 재밌었죠. 중동고의 선제골이 있었는데 이후에 역전 1번, 동점 4번 난타전이 진행이 됐고요. 권혁 선수가 5번째 골을 넣고 마지막 7분을 실점 없이 버텼던 경복고가 5대4로 한 골차 승리를 하면서 3경기 연속 한 골차 승리로 3연승을 달렸고요. 중동고는 참 2경기 연속으로 막 추격전 잘했는데 결국 모두 다 패하고 말았네요. 경기 재밌었다고요? 예,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추격전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중동고가 전에 이제 경송고한테 패했던 게 좀 이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3피리어드 막판에 좀 추격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함을 보였던 게 오히려 동점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찬스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경선고전에 그런 패배가 없었더라면은 좀 더 끝까지 안정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면서 경기를 해서 자기들만의 플레이를 했으면은 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경선고한테 이제 추격에 실패하던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경복고전에도 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먼저 앞서 나오다 보니까 찬스를 못 살리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휴식기를 가졌고 6월 11일에 재개된 고교 2차 리그였습니다. 경성고와 광송고의 경기. 1피리어드에 광송고 선제골 있었고 경성고가 2대1로 역전을 해놓고 1피리어드를 마쳤는데 2피리어드 이후에 광송고가 재역전을 했어요. 최종 스코어 5대3 광송고가 경성고를 꺾고 2차 리그 첫 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동고와 경기고의 경기 이어서 벌어지는데 경기고가 2피리어드까지 3대0 리드를 잡으면서 승기를 잡았네요. 3대1로 경기가 승리를 하면서 경기고는 4연승, 중동고는 1승 3패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쉬고 6월 13일에 또 이어졌는데 보성고와 광성고의 경기 있었어요. 보성고의 선제골 2피리어드에 4골을 넣은 광성고가 역전승을 거뒀군요. 최종 스코어 6대2 광성고가 2승 2패째 보성고는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고와 경성고의 경기 이어서 벌어졌는데 2피리어드까지 경성고가 2대0으로 앞섰거든요. 근데 경복고가 드디어 한번 잡히나 했지만 3피리어드에 경복고가 또 4골을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4대2로 경복고가 승리를 했고요. 경복고도 4연승, 경성고는 1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경기 보면서 좀 패배한 팀의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량 실점들이 나오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리까지 교체를 하면서 좀 바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수비진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었고 광성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였지만 항상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애매함이 이번 2차 리그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골을 몰아넣는 능력이 2차 리그에서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복고 경성고 같은 경우에는 2피까지만 해도 경성고가 잡는 줄 알았거든요. 예, 경복고 같은 경우에는 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안 터지면 안 되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경성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중동고의 김효석 선수라던가 뭐 경복고의 김민재 선수라던가 이렇게 좀 주도 리더 역할 내지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혼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는 없거든요, 사실상으로. 네. 하지만 경성고 같은 경우에 팀 합으로, 팀워크로 이제 이거를 극복해 내가고 있는 팀인데, 그런 모습이 2피까지는 극명하게 대립돼서 보여줘서, 결국, 개개인이 잘하는 것보다는 팀워크가 좋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3피리어드에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래서, 경복고가 다시 좀 재전열을 갖추고, 득점이 한번 물꼬가 터지니까, 거기서부터 좀 자신감을 얻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경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2피리어드 중반 이후부터 좀 흔들흔들 하면서 리드를 갖고 있음에도 뭔가 스스로들 불안불안해하는, 예, 그리고 자꾸만 발걸음이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돼서 노출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1차 리그 때도 패배가 많았었고, 그런 좀 패배나 실점 장면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버릇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좀 리드를 지키고 좀 자신감 있게 본래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좀 이게 움츠려드는 그런 것들만 좀 보완해야 되는 점으로 새로 나타나게 됐네요. 네. 자, 2차 리그는 이제 각 팀당 한 경기씩 총 3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6월 14일 목요일 오후에 중동고와 광성고의 경기, 이어서 보성고와 경성고의 경기가 있고요. 내일 6월 15일 금요일에 이 대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로 경기고와 경복고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광성고가 3위고 보성고가 최하위 6위에 있는데, 일단 오늘 두 경기를 통해서 3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가 가려지겠고요. 내일 마지막 날 경기고와 경복고, 지금 4연승끼리의 두 팀이 1, 2위 결정전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과연 또 전승으로 우승을 할런지, 경복의 도전이 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고교리그 소식 전해드렸고요. 아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발표가 하나 있었다 얘기가 나왔죠. 또 하나의 발표가
있었고 오늘 또 녹음 직전에 큰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일단 여자 18세 이하 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상준 감독, 여자 18세 이하 대표팀 감독으로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 일단 2019년 18세 이하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준비를 하는 대표팀이에요. 김상준 감독 어떤 감독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작년까지 경기고등학교 지휘봉을 잡으셨던 감독님이셨고요. 경기고등학교 예. 전 감독. 예, 전에 뭐 U18 대표팀, 남자 대표팀도 코치를 하셨었고, 예, 여자 대표팀 U18 대표팀이 지금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 생기는 만큼 중요한 중책을 이번에 맡게 되셨습니다. 전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 코치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손성호 기자에 의하면은 과천 위니아 팀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신소정 꼴리가 처음 그 8살 때 하키를 시작했을 때 지도를 했던 분이 바로 김상준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서영준 선수도 그 팀에서 또 활동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자, 여자 국가대표팀, 성인 대표팀이 그동안에 이뤄놓은 성과, 이제 정말 그 처음 생겼다는 18세 이하 대표팀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지금 꾸려져 있는 연령대별 팀 중에서 가장 저변이 없는 쪽이 그 중에서 남자 중에서도 여자, 그 중에서 여자, 또 18세 이하 이쪽 팀인데 큰 과제를 안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소정 꼴리 얘기가 나와서 또 생각이 났는데요. 어제였나요? 신소정 꼴리가 자신의 SNS에 은퇴 발표를 했다고요? 예. 참 묘한 지금 터닝 포인트네요. 네, 김상준 그러네요. 감독이 18세 이하 대표팀을 맡고 그때 시작을 했던 신소정 꼴리는 일단 은퇴를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가 포토 자료가 떴습니다. 나왔죠? 그렇습니다. 바로 남자 성인 대표팀 백지선 감독과 3년 재계약을 했다라는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년제 계약 체결하면서 2021년 6월까지라고 네. 임기가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도 총괄 디렉터를 겸하면서 대표팀 감독을 맡는 네, 형태는 같다고요? 임무와 권한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네. 발표가 났네요. 이렇게 되면은 2014년 부임을 해서 7년을 대한민국 대표팀과 이제 함께하는 백지선 감독이 됐는데 이현숙 기자님은 요 재계약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제 뭐 그간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올린 이런 공이 굉장히 이제 이번 재계약에도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패를 했다면 사실 이 재계약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레벨을 올린 이 자체를 굉장히 크게 봐주어서 재계약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당장 올해부터 굉장히 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들을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뭐 일단 공이 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임에는 분명하고요. 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어떤 굵직굵직한 대회를 치르면서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또 해야 되는 시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감독이 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스타일의 감독이라든지 근데 일단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얼핏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도 이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의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국가대표팀이 그동안 좀 변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화라는 과제를 이제 백지성 감독은 어떻게 이제 또 앞으로 3년 동안 보여줄지도 이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비하인드넷 152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 리그 2차 리그 영상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다음 주에 다음 회에 이벤트 발표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HL 다 끝났고 소재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슬슬 또 이제 초대 손님들을 모셔야 되는 타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월 말부터 7월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비슷비슷하겠지만 각자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는 또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생각들을 듣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7월에 손상호 기자가 한국에 잠깐 오신다고 해서 손상호 기자도 직접 출연하는 계획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 박윤찬 PD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